이어서 물가 문제를 시작으로 우리 생활 속 경제 상황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사 먹지만 가격이 비싸서 외식 물가의 지표로 잘 쓰이는 삼계탕 가격이 서울에서 심리적 저지선을 넘어 1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수입 물가 상승세까지 지속되면서 물가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우선 삼계탕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삼계탕 외식비 평균 가격은 1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계탕 평균 가격은 3년 전인 지난 2022년 15,000원대에서 해마다 1,000원꼴로 오름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 짜장면 값도 2022년 6,000원대에서 지난달 7,500원대로 올랐습니다. 반면 최근 두 달 사이 가격 변동을 보면 삼겹살 가격은 소폭 내렸고 김밥과 칼국수,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등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는데요.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달러원 환율이 오른 영향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35.21로 직전 달인 7월보다 0.3% 올랐습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0.4% 내렸고 중간재는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이 오르면서 0.5% 상승했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가 13.4%로 가장 크게 뛰었고 귀금속류, 플래시 메모리, 냉동 수산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런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각종 변화들도 연달아 알아보겠습니다. 비싼 외식 물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배달비와 관련해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일부 점포에 포장 가격을 따로 설정하는 기능을 도입해 보기로 한 건데 소비자 부담 낮추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우선 이게 언제부터 바뀌는 겁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오는 25일부터 배달 가격과는 별도로 픽업 가격 설정 기능을 도입합니다. 일단 프랜차이즈부터 시범 운영하는데요. 본사가 전 매장에 일괄 적용하거나 프랜차이즈라도 매장별로 점주의 선택에 따라 해당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배민에서 주문을 할 때 배달을 시키든 포장을 하든 동일한 가격을 적용받는 만큼 배달비를 안 내기는 하지만 포장 가격에는 큰 이점이 없었습니다. 배민은 시범 운영을 거쳐 모든 가게를 대상으로 포장 가격 설정 기능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이런 정책을 도입한 배경은 뭡니까? 네, 배민 측은 포장 주문을 배달보다 저렴하게 운영하고 싶다는 업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도입으로 업주들이 전략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비 부담을 호소하는 점주들의 가격 선택권을 넓히고 포장 주문에 대한 소비자 호응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다만 점주들이 포장 주문에 대해 요구해왔던 게 중개 수수료 면제인 만큼 이에 대한 조정 없이 별도 가격제만 도입하는 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을 사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정부 사업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 약 한 달이 지났는데 준비된 예산의 3분의 1이 소진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환급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으로 66만 2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82억 원 수준으로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전체 예산 2,671억 원의 35% 수준입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신청분에 대해 이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되면서 현재 407억 원, 30만 4천 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환급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어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2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챗봇을 활용해 신청을 지원하거나 신청 과정을 단순화한 전용 앱을 배포하는 한편 모바일 온두리 상품권과 네이버페이 등 포인트로도 환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업체들에게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 가전회사는 관련 제품 매출이 지난 7월 4일 이후 8월 말까지 1년 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또 김치냉장고 협력업체는 매출이 같은 기간 23% 증가했고 공기청정기 협력업체는 무려 584% 매출이 급증하는 등 상생 협력 성과도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내수회복 등 기대했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소비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수익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가전제품을 사야 돈을 돌려주는 사업과 달리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소비를 늘리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청 이틀째일 오늘 출생연도 1과 6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지난해 월평균 소비 실적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국민우리농협영업점에서 안내를 받은 뒤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접수되는데요. 16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6과 1이 신청 대상입니다. 네, 신청을 해두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소비 쿠폰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급 한도는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이 되는데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50만 원 이상 더 쓴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렇게 소비를 해야 돌려주는 돈 말고 애초에 본인 돈인데 잊혀진 돈, 이른바 숨은 금융자산이 18조 원을 넘겼습니다. 설마 나한테도 있겠어 했다가 예적금이나 보험금, 투자자 예탁금 등에서 잊었던 돈 발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자산의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일단 숨은 금융자산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고 또 어떻게 조회합니까? 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 예탁금, 신탁, 카드 포인트 등인데요. 지난 6월 말 기준 규모가 18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부터 전 금융권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에 접속하거나 어카운트 인포 앱을 다운받아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고요.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증권시장에도 쌓인 돈이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실기주 과실대금은 올해 6월 말 기준 431억 8,200만 원이고 실기주 과실 주식은 204만 주입니다. 실기주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주식을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이 실기주 과실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주과실이 있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절차를 문의한 뒤 과실을 수령하면 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무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이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 공백을 채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청년들이 그러니까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쌓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기간 전체 인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군 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청년층의 병역 의무로 인한 노후소득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서인데요.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은 평생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쳐 미래소득을 30% 이상 깎아먹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네, 또 개인이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요. 네, 군 복무추 납부제도입니다. 군 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인데요.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이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나중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관세 변수와 우리 수출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관세가 내려가게 되는 셈이라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미국에서 판매하는 한일 자동차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미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현지 시간 16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산 자동차에는 기존 2.5% 관세에 지난 4월부터 일괄부가 된 25%의 품목별 관세를 더해서 27.5%의 관세가 적용됐는데 15%로 내려가는 겁니다.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다가 25% 관세가 적용된 우리나라보다 관세율이 10%포인트 더 낮아지는 건데요. 시장에선 최근 미국 내에서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미국 판매 시작 가격은 25,450달러, 우리 돈으로 3,500만 원으로 도요타의 코롤라 하이브리드보다 400만 원가량 저렴한데요. 하지만 이번에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아반떼가 100만 원가량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았는데요. 여 통상본부장은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면서 일본의 협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15% 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증권가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관세 영향으로 수조 원 규모의 연간 이익 감소를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지 시간 18일 현대차가 뉴욕에서 여는 인베스터데이 행사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런 관세 영향을 이미 받은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대미 수출이 6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일단 미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의 감소폭이 더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8월 자동차 대미 수출은 20억 9,7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2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5.2% 줄었는데요. 전달인 7월의 감소폭이 4.6%로 점차 둔화되고 있었는데 다시 10%를 넘기며 커진 겁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일본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인하돼 국내 완성차 기업의 추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5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유럽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나온 멕시코의 자동차 고율 관세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멕시코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자동차와 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도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상황이라 조치가 현실화되면 고율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멕시코에서 주로 북미 수출 제품의 중간재를 만들고 있어서 중간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기아 생산 공장,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공장이 멕시코에 있는데 현지 공장에 보내는 상당수의 부품을 국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관세로 영세차 부품사들의 타격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6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미국 관세와 차 수출의 영향을 국내에서 가장 크게 받는 현대자동차는 노사 간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또 주식 지급까지 담기며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 현대차 노사 합의안에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어제 현대차 노사는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의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52.9%의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50%에 1,58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현대차 주식 30주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이외 노사는 통상 임금 범위 확대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부품 생산 추진도 합의했습니다. 네, 또 교섭 과정에서 난항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노사는 올해 미국의 관세 압박과 환율 변동, 전기차 캐즘 등에 따른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정년 연장이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 노사는 현행 촉탁제를 유지하고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는 노조가 최소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7년 연속 무파업 타결 기록은 무산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가장 많은 법인세를 낸 회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낸 회사의 3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법인세를 얼마나 낸 겁니까? 네, 2조 7,717억 원을 내면서 상반기 법인세 납부 1위에 올랐습니다. 9,100억 원가량 법인세를 낸 2위 기아의 3배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 약 35조 5천억 원, 영업이익 약 15조 2천억 원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 선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반기 국내 반도체 수출액이 약 73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도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40% 가까운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의 기여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반기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 다음으로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은 8,200억 원가량 낸 현대차에 이어 SK주식회사와 한국전력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을 좀 되돌려서 지난해 법인세 납부는 어디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지난해 전체 법인세 납부 1위가 당초 한국은행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3조 6,300억 원 넘게 낸 SK하이닉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조 433억 원을 낸 현대차가 2위였고 한국은행과 기아, 현대모비스가 뒤를 이었는데요. 강한 반도체 수출 경쟁력이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세수 측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양상인 겁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신한은행이 상생을 내세워 은행권 최초로 내놨던 소상공인 단기 소액대출 상품을 2년 만에 없앱니다. 하루 단위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독특한 구조였는데 실제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없어지는 상품 어떤 상품입니까? 네, 신한은행이 자사 배달 플랫폼 땡겨유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생 메일 땡겨드림 대출이 다음 달 15일부터 판매 중지됩니다. 이 상품은 일 단위 매출 변동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을 표방하며 신한은행이 내놓은 상품입니다. 평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5에서 8%대 금리로 하루 단위로 최대 300만 원의 소액을 대출해주고 3영업일 후에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 당시 1일 단위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수요를 분석해 기획하게 됐다며 은행권 최초 시도라고 홍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수요가 없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상품 출시 이후 현재까지 판매량 자체가 100건을 채 넘기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요 예측에 완전히 실패한 건데요. 실제 2년 전 은행권 최초 시대라고 내놓은 상품인데 타행에서 비슷한 상품을 같이 도입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장에선 이 상품의 이용층이 애초에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카드론을 이용하는 차주는 애초에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고 반대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는 금리가 더 낮고 편리한 마이너스 통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보전 대출 등 대체 가능한 상품들이 있어 정리하게 됐다며 소구력 높은 신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올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채용 키워드로 AI 역량과 소통 능력, 직무 전문성 등이 꼽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69.2%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한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경력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필요로 하는 AI 인재 유형으로는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가 가능한 인재를 꼽은 기업이 10곳 중 3곳 이상이었습니다. 이혁원 신임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3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첫 금융권 일정으로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18년 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은 정책답게, 감독은 감독답게 기능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건전성 규제와 검사 감독 제도 등이 부동산 쏠림을 낳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파월 연준 의장은 염두에 둔 것보다 더 크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연준의 빅컷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